이제 외국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뭐 내용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어디 갔지? 잠깐만 찾을게요. 뭐냐. 자, 남극 기지에서 실제로 이제 근무했던 사람이 예, 이제 증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잠깐 소개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잽싸게 뜰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또 안 보이니? 그러면은 자, 이걸로 대체할게요. 이거 참. 너무 큰가? 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내용 번역한 건데요. 이건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남극 기지에서 근무한 사람이 이제 플랫어스 이제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이 그 체험했던 걸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하늘 도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적도 없고 교회 일체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단지 당시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군대에 있었고 남극의 맥모도 기지로 파견되었습니다. 나는 헬리콥터 정비공이자 승무원 책임자였으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헬리콥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투어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자원봉사를 요청했을 때 우리 무리가 지원했지만 나와 한 명의 다른 사람만 수락되었습니다. 지원 절차에는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우리는 1대1 인터뷰를 위해 앉아야 했습니다. 그것의 대부분 우리의 관심사와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자원봉사, 남극 맥모도 기지에 자원봉사자를 구하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선별을 하는데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대부분이 어떤 전문 분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종교는 있느냐 또는 네 관심사는 뭐냐 이딴 것을 물었다는 거죠. 나는 1999년, 98년 8월에 맥모도 기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우리가 항공기 재빙 및 작업으로 바쁘지 않을 때 우리는 연구 기지에서 과학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맥모도에 소속된 부대는 규모가 작았고 자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X나 미디어 센터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이나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별도의 메일 룸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방이죠. 우리는 과학자 및 연구원과 같은 시설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학자들과 친하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얼음은 우리 모두가 본 정상적인 종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구멍에서 그것의 핵심을 가져왔습니다.
얼음의 획을 가져왔다는 거죠. 땅에 있는 얼음. 일반 얼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투명하거나 때로는 흰색이었고 따뜻해지면 액체 상태의 물로 녹습니다. 남극 대륙 전체가 이런 종류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중요한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일반 얼음을 연구하는 것을 본 것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 얼음을 연구하는 것을 본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화 제작진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일반 얼음을 연구하는 척 했다는 거죠. 평평지구님, 네, 반갑습니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의 시간에 과학자들은 하늘 얼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구실은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연구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여보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원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구역은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은 내 친구였던 연구원 중 한 명이 나에게 하늘 얼음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맨손으로 하늘 얼음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의 얼음처럼 투명하거나 흰색이 아니라 단단한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 하늘과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늘 얼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루기 위해 두꺼운 외출용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하늘 얼음이 너무 차가워서 만지면 즉시 피부가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온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하 수백 도 정도였습니다. 절대 온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가 말한 온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영하 수백 도 정도였습니다. 1, 200도가 아니었겠죠. 바깥에 있던 일반 얼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는 보온병과 같은 금속병에 그것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내가 잠시 동안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놀게 하였습니다. 같은 크기의 일반 얼음 조각보다 훨씬 가벼웠고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던졌다가 다시 아래에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중에 던지면 하늘에 붕붕 뜰 것 같을 정도로 가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부리려고 했을 때에도 조금 유연했습니다. 이 하늘 얼음을 구부렸더니 조금 유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얼음의 속성입니다. 일반 얼음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각조차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투명하지 않아서 작은 조각인데도 그것을 통해서 그 뒷부분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지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속 병에다가 넣었다고 했죠. 그런데 따뜻해지면 이것이 녹지를 않고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내 장갑은 젖지 않았다. 하늘 얼음이 녹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증발해버렸다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처럼 그냥 증발해버리면서 물기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질은 따뜻해지면 공기가 되어 증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 남극 대륙에서 바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 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운송 중에 얼음을 충분히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하늘의 얼음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기 중에서 기화되어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하늘 얼음을 러시아로 가져가려고 할 때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도 똑같이 이 하늘 얼음 러시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다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남극 대륙에 연구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되죠? 하늘 얼음 조각을 처리한 지 15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장갑은 건조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기 중에서 기화되어 이건 이제 같은 내용인데 3번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과합니다. 빛이 있는 얼음 동굴 푸른 벽. 자, 이건 하늘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얼음인데 빛이 들어가서 이제 좀 푸르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나는 이전이나 이후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제가 항상 과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인터뷰의 상당 부분이 과학과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남극 자원봉사자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고 그냥 뭐 과학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극 자원봉사에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되니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맹모도에 있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벽이 특별한 장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극 대륙 전역에 얼음벽과 얼음 절벽을 찾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온 동네가 얼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평범한 흰색 또는 맑은 얼음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하늘 얼음을 어디에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벽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분명히 남극 대륙에는 거대한 하늘 얼음벽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수백 마일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맹모도에서만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원정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구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연 구조물, 바로 하늘 도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1960년대에 미국이 이 벽에 터널을 뚫을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추운 온도를 처리할 수 있는 볼링 머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전체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얼음 터널을 개발하고 구멍을 뚫고 매우 추운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볼링 머신을 발명했습니다. 마치 연습을 위해서 그린란드에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나는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가 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볼링 머신을 알아낸 후 남극 대륙의 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기계가 터널을 뚫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벽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 그러나 그들은 벽의 반대편을 뚫고 나온 적이 없고 아직도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제대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터널 바닥이 단단한 암석이었다가, 자, 하늘 벽 아랫부분을 말하는 거죠. 아랫부분은 단단한 암석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암석이었다가 1, 2마일 후에는 바닥이 하늘의 얼음이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특정 지점 이후 아래에 있는 하늘 얼음처럼 또 그런 것, 분명히 벽은 당신이 그것을 자른 후에 천천히 다시 쌓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후 터널이 저절로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늘 도움이 스스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한참 뚫고 들어가는데, 뚫고 들어가는 와중에 처음 뚫었던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터널이 너무 작아서 다시 빼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볼링 머신을 벽 안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구멍 뚫고 들어가다가 벽이 점점점 처음에 뚫고 들어갔던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볼링 머신을 버려두고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터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다시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과학자들이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극을 떠나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반인 입장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자, 일반인 입장에서 아무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주 전에 나는 남극 대륙 벽 지도, 평면 지도죠. 지도를 보았습니다. 지도가 모두 평평하고 미친 듯이 보였고, 지구 전체를 가로질러 올라가고 있는 벽을 보여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이후 나는 내가 본 하늘의 얼음과 내가 들었던 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연결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연결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가 차단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그룹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의 일부를 누군가를 알아내는데, 남극 도움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걸 차단만 안 하면 실시간 오래되네요. 일비나리님 반갑습니다. 만정혜님 반성문 쓰시면 됩니다. 지각하신 분. 땅님. 자, 아유, 이거 뭐 폴더를 많이 열어놔가지고 잠깐만요. 화면 전환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거 요약하면은요. 자, 땅이 평평하고 이렇게 하늘 도움이 있습니다. 하늘 도움이 있는데, 자, 이 남극이 끝이죠. 가장자리가 북극입니다. 남극. 자, 그런데 이 남극 기지, 맥모도 기지에서 이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는데 아까 기술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자, 처음에는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 1차로 암석이죠. 암석이 있었고, 암석 부분을 일정 부분 뚫고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하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암석이 있고 하늘 도움이 있는데, 자, 이 두께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를 알고 싶어서 볼링 머신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데, 문제는, 자, 이게 하늘 도움이 이렇게 두꺼운데, 자, 여기서 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자, 머신이 계속 뚫고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천천히
이 초반 부분에 돔이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볼링 머신이 이만한데 뚫던 구멍이 줄어들어서 이만해지니까 이 기계가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을 했고 이게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 돔이 다시 완전히 메워졌다는 겁니다. 하늘돔은 이거 돔 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돔 조각이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녹지 않고 증발한다. 증발 기화를 한다는 거죠. 기화해버리고 되고 그리고 자 이것은 이 하늘 얼음은 푸른색이었다. 푸른색이었고 증발을 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온도는 마이너스 수백 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측정하는 뭐 일반적인 절대 온도가 있는데 절대 온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측정 불가능한 수백 도의 영하 수백 도의 온도의 그런 것이 하늘 돔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자, 일단 이제 궁창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 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들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뉘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자 많은 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물들이 있는데 이 물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죠. 하나님의 모양은 보자기처럼 싸매셨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 북편이에요. 북편 허공에 많은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물들을 두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 돔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늘 돔을 제일 먼저 만드셨는데 물의 한 가운데 만드셨다고 합니다.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하늘 안에 모든 창조물 해, 달, 별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해달 별이 이 궁창 하늘 안에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밖에는 이 하늘 밖에는 많은 물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대한 구조물 자, 두께가 측정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구조물인데 아까 그 남극 기지에서 근무했다는 사람 하늘 얼음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얼음에 무게가 없다고 했잖아요. 얼음이 너무 가벼워서 그냥 딱 던지면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로 가볍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 하늘 돔은 무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청 자연 치유력도 갖고 있고 유연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무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일반 물질 개념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물들이 세상에 뺑 둘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창조 과학에서는 자, 하늘 위의 물은 자, 이 밖에는 물이 아니라 우주다. 밖에는 우주가 있고 물은 없다. 물은 이 하늘 돔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냥 보이는 푸른 하늘, 이런 경계도 없고 대기권 밖에는 우주다. 그리고 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구름이다, 수증기다. 수증기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하늘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뭐냐? 이거는 바다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둥근 지구에 끼워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창조과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채팅 좀 읽어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거 설명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늘 위에 많은 물이 있고 돔이 있고, 자, 물의 한 가운데에다가 돔을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물의 기본 양이 있겠죠. 물의 양. 물의 한 가운데 만드셨으니까, 자, 땅을 만드셨어요. 물의 한 가운데 만들었으면 이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둥근 지구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그럼 둥근 지구를 만들었다고 치고 많은 물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데, 그 물 한가운데다가 둥근 지구를 만들었어요. 둥근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많은 물이 이 지구보다도 면적이 큽니다. 물의 양은, 물의 부피는 이 둥근 지구로 가정했을 때 물의 한가운데에 물들의 가운데, 물들의 한가운데라고 1장 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들의 한가운데에다가 둥근 지구를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아니면 뭐 더 크게 이만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이 많은 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은 첫 단추부터 틀린 거예요. 세상은 둥글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저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들이 있나 보니까요. 여기 에스겔서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어떤 무서운 말씀이 있냐면요. 와, 이거는 뭐 그 살아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자, 궁창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았으며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져 있더라. 자,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살아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았으며, 무서운 수정 색깔, 이거 뭘까요? 무서운 수정 색깔. 자,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수정 색깔이라고, 아마 이제 이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궁창을 본 것이 아니라 더 큰 궁창을 봤겠죠. 빛이 있으면은 바닷물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고 나면 바닷물은 많은 물들이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검은색과 푸른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아주 깊은 색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하늘 궁창의 색깔은 성경에서는 무서운 수정색,
김영환님 반갑습니다. 신실님 반갑습니다. 그 살아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내생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창조물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1장 22절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았으며. 자, 그리고 욥기 38장에 또 이 궁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욥기 38장은 참 중요한 플레더스에서 중요한 저거죠. 자, 우리 38장 어차피 뭐 아유 시원한 커피 딱 내려서 다 녹았네요. 다 녹았어. 에이고. 우리 욥기 38장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자, 38장 1절부터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 기초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아래에 땅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안에 기초를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자, 여기 또 중요한 구절이죠. 누가 그것 땅이죠. 땅.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자, 이 구절은요.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먹줄 당기잖아요. 줄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한쪽에 못 박아 놓고 반대쪽에다가 잔뜩 당겨가지고 먹줄을 당겨가지고 땅에다가 한번 탁 튕기죠. 튕기면은 정확히 일자선이 바닥에 쫙 그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평평할 때, 땅이 평평할 때 가능한 말씀이에요.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평평지구가 확실하다라는 명확한 구절입니다. 둥근 공에서 팽팽히 줄을 잡아당길 수 없는 거죠. 목줄 튀길 때 못 받기도 합니다. 김재윤님. 재윤님께서 뭘 알겠어요? 노가다 해보셨습니까? 인테리어 노가다 해보셨습니까? 건축 노가다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목줄 당기는 거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시멘트 바닥도 마찬가지, 인테리어 하시면 또 벽도 마찬가지예요. 벽도 먹줄 탁탁 튕겨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아, 재윤님 놀이터 만들어요? 뭐 요즘은 먹줄 안 당기고 뭐 레이저 저거 쓰는 거, 레이저 포인트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제 그 레이저 포인트를 쫙 켜놓으면은요 빨간 게 줄을 쫙 긋고 있습니다. 재윤님 매일 먹줄 튕긴다고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것들의 기초를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자, 땅의 기초를 고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이거 없는 거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은 걸 갖다 놓고 막 욥한테 질문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땅은 기초가 있고 그리고 모퉁이돌도 있고 땅의 기둥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세상 구조 봤죠? 자, 세상 구조. 자, 세상 구조에서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자, 온통 물이죠. 자, 여기는 기품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많은 물들이죠. 일단은 기품 이제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란 뭐냐면은 많은 물들이 두꺼우니까 어둡게 보이고요. 그 아래에 기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도 물이에요. 근데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기품에 있는 물들이 이 돔 안에 땅으로 솟아나와 가지고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밸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밸브가. 그래서 하나님이 바닷물의 수위까지 조절하는 밸브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 자, 이게 또 구름이 나오죠.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었다. 바깥. 화면 전환 안 했네요. 좀 전에 이 세상을 싸고 있는 많은 물들을 이제 구름으로 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 그것들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바다가 경계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경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바닷물에 경계를 두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개뻥이라는 거죠. 예, 바다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예, 마나나타님 먹줄 튕기는 거 2명 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다 못 박아놓고 반대편에 가가지고 튕기고 합니다. 물론 2명이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욥기 38장은 이 플랫 어서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내 날이 시작된 이래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동틀대로 하여금 제 처소를 알게 하며. 태양의 회전에 관한 거거든요. 땅의 끝들을 굳게 붙들게 하고 그곳에서 사악한 자를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변하여 봉인하는 데 쓰는 진흙이 되었으며. 자, 이건 하늘 궁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끝, 지금 여기 보면은 13절에서는 땅의 끝을 굳게 붙들고 사악한 자들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느냐. 또 땅의 끝에 있는 그것들 변하여 봉인하는 데 쓰는 진흙이 되었으며. 자, 하늘 도움이 그것들이 옷같이 서 있느니라. 우리 땅의 끝에 가게 되면은 하늘 도움이 처음에는 이제 벽이죠. 왜냐하면 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벽처럼 쫙 서 있는데 그것이 하늘 전체를 둘러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도움이 옷같이 서 있다라고 38장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8장 14절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했는데 이 38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마저 읽을게요.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비추는 빛이 차단되고 높이 든 팔이 꺾이리로다. 내가 바다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바다의 샘들, 그러니까 바다의 샘, 바다로 뭔가 뿌룩뿌룩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거는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땅 아래에 지옥이 있는데요.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들, 지옥의 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들어가는 지옥 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땅의 너비를 깨달아 안 적이 있느냐? 땅의 너비. 둥근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평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모두 알거든 밝히 구할지어다. 자,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둠으로 말하자면 그것의 처소가 어디기에 내가 그것을 데려다가 그것의 경계에 이르게 하면 또 그것의 집으로 가는 행로들을 알겠느냐? 자, 빛의 경계와 빛의 행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태어났기에 그것을 아느냐? 혹은 내 날수가 많기에 그것을 아느냐?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었느니라. 자, 이건 이제 이 고난의 때라는 것은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자, 큰 눈도 종말 때 내린다는 겁니다. 또 큰 우박도 내린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종말의 때에 전투, 이제 마지막 때 전투가 있죠.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자, 이 구절 제가 참 진짜 많이 눈을 뜨게 한 구절이 바로 욥기 38장 24절 말씀에게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빛이 바람을 관장한다는 겁니다. 자, 태양이 자기장을 보내가지고 빛이 좀 밀도 폭발하면서 바람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 딱 변질시켜 놨죠. 여기는 분명히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 못 알아먹게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되는 걸 차단만 안 하면 자, 이분 참 진짜 참 그저 불쌍할 뿐이에요. 참 누가 넘쳐 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 넣었으며 혹은 천둥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 넣었느냐. 저기 30절에도 중요한 거죠.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자, 이게 뭐 이 그 타락한 천사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 구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자, 하늘 도움이 있고 땅이 있고 많은 물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첫째 어둠. 지옥은요 땅 아래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 아래에 있고 많은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고 어두움 아래에 깊음이 있습니다. 깊음이 있는데 이 깊음의 표면이 얼어 있다는 겁니다. 깊음의 표면이 얼어 있고 자, 이게 많은 물들의 표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1장 2절인가요? 보면은 물들의 표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물들의 표면을 쑥 이렇게 지나가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그 같은 구절에서 깊음의 표면, 자, 세상 구조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위에 물, 많은 물들의 표면이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둠 아래 많은 물들이 있고 이 표면 얼어 있고 여기에 뭐 돌들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약간 이제 은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역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마자롯을 그것을 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자, 혹은 내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어렵죠. 이거 별인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떤 별인지. 예. 아무튼 욥기 38장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 남극돔 옷처럼 서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화면 전환 안 했나? 조금 전에? 채팅 좀 읽어 드릴게요.